예, 다시 왔습니다. 뭐,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후딱 시간이 지나갔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나? 자, 계속 봅니다. 유기영님 저 발제문입니다. 주인공 석구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기치 않은 퇴직, 사회 문제가 된 아파트 폭등, 그리고 투기성 비트코인 투자 열풍, 이걸 잘 서술했다. 그러니까 시의적절한 그런 작품이에요. 아마 이 작품 최근에 쓰신 걸 거예요. 우리 저 여기 수강 신청하시고 그러고 나서 소설 한 편 써내라 그러니까 그때 쓰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제목인 시지프스의 손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시지프스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올리는 형벌인데 계속 밀어올리지만 다시 떨어지죠. 계속 그거 줄기차게 밀어올립니다. 밀어올리면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그런데 비트코인이 오르내리는 보이지 않는 손과 연계한 제목은 적합성이 부족해 보인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지프스의 손을 그랬을 적에 저는 이 작품 읽기 전에 시지프스의 손을 딱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는 것에는 저기 비트코인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손하고 시지프스하고 그 바위 그 문제하고 지금 여기서 빨간색 막대기 파란색 막대기 이 오르내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 전화기 화면을 보고서는 손으로 이렇게 밀어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막대기는 값이 올랐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값이 떨어지기는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뭐 파란색만 계속 내가 민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대 그래프의 오르내림 이거하고 시지프스가 바위를 밀어 올리는 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유기영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시대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소재를 소설로 한 아이디어가 좋았다. 그래서 퇴고를 잘하는 좋은 소설이 될 거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곳이 전원 비슷한 곳이에요. 새소리도 들릴 겁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지수에게 너무 집착한 게 아니냐. 아니 1년 전에 저 편의점 낸다고 6천만 원 해주고 다시 이사 문제로 자금을 또 대주려고 하는 거. 뭐 형편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뭐 뭔가 뭐 보험 대출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엔 퇴직금까지 이제 또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동동거리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석구 명의의 보험이 6개, 은순 명의의 보험은 5개. 너무 많지 않은가? 좀 많죠, 그죠? 좀 많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손녀딸 저기 보험까지 들고 있잖아요. 손녀딸 보험 실효가 됐다 그러죠? 지금 좀 퇴직한 거라서 못 봐가지고 보험이 너무 많다. 일반의 가정집에서는 어떻게 보험을 어느 정도나 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 경우로 봐서는 많아요. 제 경우로 봐서는 저 2개밖에 없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눈이 내린다.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리면 그 안개도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개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안개도 물입니다. 그럼 눈이 내리는데 짙은 안개가 껴있을 수가 없어요. 눈이 내릴 정도면 날씨가 추운 거예요. 0도로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0도가 아니더라도 위에는 0도예요. 0도에서 얼어가지고 떨어지는 거니까 안개가 아직 껴있다? 이상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짙은 안개 속에 눈이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꿈속이라 그런 설정은 괜찮냐? 아니 꿈속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꿈속이니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꿈속도 현실과 같은 그런 것이어야죠. 판타지 같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이 소설 속의 첫 번째 장면이 꿈 장면인데 꿈 장면에서 결국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고 가만히 보니까 눈이 아니야. 색종이처럼 떨어져. 색종인 줄 알았더니 색종이도 아니야. 뭐예요? 돈이에요. 돈하고 수표예요. 돈하고 수표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이 속도로 떨어진다. 어디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 유기용님은 발제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유기용님이 올려주신 발제문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생각까지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린 것 같아요. 자, 수강생 감상평. 이정희님은 참 부지런하죠.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이미 써놓으시고 미리 올리기가 미안하니까 유기용님 발제 올라오는 걸 기다리신 것 같아요. 유기용님 발제 올리니까 곧바로 올리셨어요. 자, 이정희님 거에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수정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이정희님은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매료가 됐다 그럴까? 그렇죠. 매료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장점 많습니다 이 작품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식사하는 장사를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 뒤에 가면 식사하는 장사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느낌 얘기를 하실 분이 있어요. 밥이 힘이다. 그리고 밥 먹는 거는 결국 힘을 얻는 거고 삼시세 때 잘 먹는 게 보약이다 뭐 이런 말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식사하는 장사에서 장사가 힘센 장사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 예를 치르는 장례를 예를 장사인지 식사하는 장사라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설 속에서는 식사하는 장사에서 장사는 내가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벽시예요. 벽시가 결국 벽시 죽은 거잖아. 생선구이를 먹어요. 그럼 나는 식사지만 생선은 장례 치르는 거라고.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은 밥을 먹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다. 장사가 되는 거다. 라는 의미인지 애매해요. 그리고 식사는 장사다. 저 처음 들었어요. 밥 힘이라는 말을 들었고 삼시세때가 보약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이 결국 힘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식사는 장사다. 그러니까 이정희님도 뭐 장담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 하신 것 같아요. 제목부터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더니 내용도 일관적으로 내 마음을 무겁게 하죠. 그렇죠. 무거울 수밖에 없죠. 제목이 내용과 참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이정희님은 그렇게 느끼신 거야. 시점, 인물 표현 등 고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아까 유기용님이 좀 아까 저도 지적했지만 좀 억지스러운 비유들, 과장된 비유들 이거를 우리 이정희님은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표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희님은 영수증 발열지 잉크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식별조차 불가능한 얼룩진 꿈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영수증 발열지 잉크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이처럼 앞에 나온 말들 보세요. 영수증 발열지 잉크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영수증 발열지 잉크가 증발해버린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영수증 발열지 잉크가 증발하면 어떤 현상, 어떻게 되는데? 안 느껴져요.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수증 이렇게 뽑잖아요. 요즘 흔히 자동으로 이렇게 전산으로 처리해가지고 영수증이 쭉 나오잖아요. 그 영수증이 화학성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불을 갖다 대면 이게 검해져 버려요. 한꺼번에 다 검해져 버립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영수증 발열지 잉크가 증발해버린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수증 발열지 잉크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식별조차 불가능한 얼룩진 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앞에처럼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얼룩진 꿈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앞에 거하고 연결을 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희님은 이거를 참신하다고 생각하셨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거는 참신해요. 어떤 거? 우리란 땀 흘려 버는 것인 줄로만 알았던 남들처럼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들고 뛸 줄 몰랐던 것이 석구의 원죄다. 죄다 이거죠. 죄. 그러니까 가명의 참작 사유는 따위는 되지 않았다. 이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참신한 비유예요. 석구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명을 할 수 있는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 네가 열심히 사는 거는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 말이 되죠. 요거는 그런 비유가 돼요. 요즘 뭐 형벌에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 창작법에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 쓰면은 뭐 징역 2년에 처한다. 이런 거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하도 법을 따져가지고 이정희님은 요걸 아주 참신하게 보신 것 같은데 느낌에 따라서는 전혀 엉뚱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함께 생각해 볼 문제로 이렇게 주식이나 투자 등을 소재로 한 작품, 그래가지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쓰여진 작품도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제가 읽은 건 기억이 안 나요. 조금 드문 소재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투자 실패한 거 많죠. 그거를 성공이라고 해서 여기서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뭐 볼 수 있느냐? 소설이 아니라 만화에는 많죠. 저 타짜도 있잖아, 타짜.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저기 영화 보면은 이런 거 많죠. 그 다음에 정미진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줄거리 간단하게 하시고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비트코인을 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암호화폐가 투자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게 어떻게 거래가 되고 그리고 전화기로 아니면 컴퓨터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미진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 적이 없으니 그래프의 움직임이 그려지지 않고 이평선이다 뭐 추매다 이런 용어가 낯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설 속에서 상세한 묘사를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죠. 어느 정도는. 왜? 왜 그럴까? 석구가 초보자잖아요. 석구가 초보자니까 오히려 설명하기가 아주 쉬워요. 누굴 통해서? 경환이의 입을 통해서. 경환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경환이가 대화체로 설명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경환이의 생각을, 경환이가 말하는 것을 전지적 작가가 받아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서술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독자들을 이해하는데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야 이거 석구가 초보자인데 암호화폐 들어오는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야 잠깐만 석구가 경환이 찾아갔는데 경환이가 반갑게 무슨 얘기하다 아 잠깐만 급하게 뭐 신호가 오니까 그래서 혼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거 뭐 얼마 벌었다 이러고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석구는 어머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하려면은 경환이가 대화체로 말로 설명해 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전지적 작가가 경환이의 말을 받아서 설명해 줘도 좋고 서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설 속에서 상세한 묘사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있는 게 좋죠. 그죠? 독자들을 위해서. 물론 잘 아는 독자는 필요 없겠지만 근데 일반적인 독자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석구 나이 정미진님은 이걸 아주 세밀하게 따지셨어요. 전 사업장 만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는데 정년을 4년 앞둔 54세로 설정된 석구의 나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56세의 정년 5년 정도나
57세에 정년 4년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주셨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40세 45세 명예퇴직 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저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정미진님처럼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소설 쓰신 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반달은 투자금이 손실을 보고 절반만 남았다는 의미라고 정미진님은 파악을 하신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반달은 시간이구나, 밤이구나.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아 은순도 신체에 손상이 있다는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다. 모르죠, 그거는. 저는 그거예요. 이게 무슨 전화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예? 장례식장 갔다며요. 근데 장례식장 갔는데 왜 전화를 해? 누구예요? 동생 남편이잖아. 지금 이 전화를 한 사람은 누구야? 은순이의 오빠잖아요. 둘째 오빠예요. 그럼 그 둘째 오빠, 은순의 둘째 오빠 입장에서는 석구가 누구예요? 제부 아니에요? 여동생의 남편이잖아요. 그럼 제부인데 제부한테 왜 전화해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인데 지금 그 시각에. 이 시각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밤이에요, 밤. 왜 전화하냐 이거 왜? 궁금하잖아. 독자는 궁금해요. 그런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면서도 뭔지 모르는 거야. 독자인데. 그래서 호기심을, 불안감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독자들한테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무슨 열린 결말이라 그러면 무슨 상상을, 독자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상이 안 돼. 왜 전화했지? 이거만 남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급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설이 긴 편이고 문장도 군데군데 만연체가 있어 늘어지는 부분이 있다. 예, 만연체가 있습니다. 예. 작가의 말로 단정하는 몇 문장. 얘가 그랬다. 집밥을 나서는 거. 그랬다. 이게 뭐냐? 그냥 아까 지워버렸네. 석구하고 전지적 작가, 서술자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어쩌면 한 몸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석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거리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전지적 작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1인칭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1인칭 주인공 주죠. 끼어드는 것, 작가가 끼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 삭제하는 게 나을 듯하다. 이거를 이제 문학 비평 용어로 뭐라 하냐면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뭐에? 고대 소설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잘 살았다. 편집자적 논평. 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 예,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랬다라고 하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작가가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야.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런 거 안 좋습니다. 1인칭 주인공이라면 괜찮죠. 그 다음에 김은주님은 이거 다르잖아요. 제목하고 저렇게 잘 됐다고 하잖아요. 꽃멍울이 진 모습과 꽃이 핀 모습의 묘사가 좋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예,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하고 뭐 이 사건하고 관계없이 탁 꽃 피어나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아주 기가 막혀요. 저는 이분 글을 쓰시는 분이야. 글 좀 쓰시는 분이야. 묘사한 걸 보면은. 그거 지금 예를 들어놨어요. 김은주님이 미줄 쳐가지고 묘사한 것만큼은 아주 멋져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묘사가 소설 속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엇을 상상하게 만드는지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아까워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묘사한 부분이. 그 다음에 김은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가 의미하는 것이 석구가 평생을 지니고 살았던, 그러나 이제는 무너진 성실한 삶, 성공한 삶에 대한 자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뭐예요? 그래서 팥꽃이, 제가 팥꽃을 얼마 전에도 팥꽃을 보고 좀 좋아가지고 사진 찍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인가?
납득이 안 가요. 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지. 팥꽃 안 떠오르시는 분은 검색해 보세요. 팥꽃이 이렇게 하얀 막으로 씌어진 그 뽕어리에다가 그 막이 벗겨지면서 팥꽃이 이렇게 탁 피어질 때 원형이죠. 이뻐요. 아주 이뻐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예쁘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끔찍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느낌이 다 다르니까. 어쨌거나 김은주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은주님은 문장이 길어서 늘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문장의 비유나 수식이 많아서 몰입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다. 이게 그렇죠. 아까 지워버렸네. 억지, 과장된 비유. 그거를 지금 누구야 유기영님은 과장된 비유라고 그랬고 저는 억지라고 그랬어요. 억지스러운 비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누구야? 박은주님은 비유나 수식이 많아서 몰입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은 사실 같은데 표현이 좀 조금씩 다릅니다. 문장을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지적이. 그다음에 제목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 여기 지금 저걸 써놨어요. 이유를. 시지프스가 평생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았는데 58쪽에는 석구가 돌을 밀어 오르는 모습이 희망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돈 넣은 게 쭉 오르니까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만 해준다면 언젠가는 낮에 보았던 10억대 역세권 아파트에 도달할 것만 같았다. 안 맞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빨간색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 좀 있어요. 감상이 이제 요즘 시의적절한 그런 소재니까 현실감 있고 신선했다. 그다음에 참신한 표현들이 많았다. 참신한 표현 여기서 이분은 또 어떻게 지적했냐면 아까 비유나 수식이 많아서 몰입을 방해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참신하다 이건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가중처벌이 마땅한 반사회적인 범죄자. 비트코인 막대기의 움직임을 자율주행으로 표현한 거. 이거는 참신하다. 그런데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서술. 동생들이 졸업을 하고 조금씩 가벼워지는 삶의 무게에 감사하며 15년을 낡은 리어카를 끌어왔었다. 이때 지금 박은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리어카라고 하는데 낡은 리어카라는데 이 낡은 리어카가 삶이에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리어카에 올라탔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올라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석구가 리어카를 끌고 그 리어카에서 하나씩 내려가지고 시집장가들 보내고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자기 식구들 석구 가족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딸 지수만을 태우고 가는 거니까 가벼워졌죠 리어카가. 여기서 리어카는 진짜 리어카가 아니라 삶이에요. 삶. 생계 아니면 생존을 위한 어떤 경제 수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동차 차창 밖으로 역세권마다 막막함을 감출 수가 없다. 이 부분도 그래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30년간 지켜봐온 짠한 눈빛이었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외동딸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친정부모가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노후자금이 퇴직금까지 보태도 도와줘야 할까? 아니다. 여기 또 그 지적이 나왔어요. 아까 유기영님하고 비슷한 지적이에요. 100점짜리 고스톱도 아까워서 찌기지 않는 사람인데 석구가 평상시 고스톱도 안 쳐요. 그런데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물론 딸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다급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만에 비트코인에 빠져드는 설정이 극적으로 보인다. 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엉뚱하다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차라리 위의 묘사를 신중하다 고스톱도 안 쳤다 점백짜리 고스톱도 안 했다 라는 그런 말을 아예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의 전화벨소리에서 전지적 사건 시점이 1인 시점으로 다.
둘째 형님이라는 건 뭐예요? 예, 석구 입장에서의 둘째 형님이에요. 서술자 입장에서의 둘째 형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석구하고 전지적 작가하고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가 석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가 석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낫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생각해보면 이제 마의 속도로 떨어져 내리면 하얀 사각형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의 속도라는 게 좀 너무 과장됐죠. 팥꽃이 둥글고 하얀 점들은 꿈에서 본 지폐와 관련이 있나요? 결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팥꽃이 둥글고 하얀 점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찍은 팥꽃 사진을 다시 한번 쭉 봐서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여기다 해놨을까? 팥꽃 자체를 묘사한 부분은 그 부분은 참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소설하고 소설 속의 그 석구의 삶이나 지금 석구의 어떤 상황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정미진님인가? 정미진님 뭐 반달은 뭐 투자금의 반만 건졌다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탐은 나요. 팥꽃 묘사한 부분은 탐은 나요. 아 이렇게 묘사를 잘해놓구나. 그런데 그게 소설 속에서의 기능? 소설 속에서 어떤 역할? 이 부분은 저도 딱 뚜렷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황선홍님. 황선홍님은 뭐 더 좋게만 얘기했어요. 네. 읽다 보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석구로부터 기다리던 톡이 왔다. 석구로부터 톡이 왔다가 아니라 경환으로부터 톡이 오고 있죠. 네. 이거는 뭐 저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또 황선홍님도 궁금한 거야. 근데 장례식장에 간다고 하는 은순의 둘째 오빠는 왜 전화했을까? 장례식장이 아닌가 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전화일까? 무슨 전화인데 받지 않았을까? 그 받지 않을 만큼의 어떤 긴박한 상황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럼 그 전화 소리도 못 들어야 돼요. 근데 전화 소리는 계속 난다고 했잖아요. 소속자가. 다음 김재영님. 여기 신선한 비유나 묘사가 들립니다. 이게 이렇게 평가가 다른 겁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까 유기영님은 과장된 비유, 저는 억지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참신하다, 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선한 비유가 묘사나 눈에 띈다. 사실은 둘 다 맞는 거예요. 신선하고 참신한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개 중에는 과장되거나 억지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장되고 억지스러운 게 눈에 더 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표현들 신선하고 참신한 그런 비유를 쓴 사람이 쓰는 그런 작가가 왜 이렇게 억지스럽고 과장된 걸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나쳐 독자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점도 있다. 그 다음에 수식적인 문장, 비유법이 사용된 문장이 자주 나와 조금 피로감 느낍니다. 아까 그랬죠. 비유법이 너무 많다. 김재영도 그런 걸 느끼신 거예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지금 아까 이런 문장을 썼었죠.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뭐 이거 했어요. 여기서 이거나 이거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뭐 요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요건데 이렇게 이중으로 수식을 해요. 여기서 비유죠. 처럼이 들어갔으니까 비유예요.
비유인데 여기서 또 요거 뭐뭐 하는 뭐예요? 요거 관형어잖아요. 관형어. 요거 수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문장이 길어지는 거 같고 그다음에 늘어지는 거 같고 그다음에 수식이 모호해져 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요거 하나만 요거 부분만 보면은 참신하다. 그다음에 뭐라 하지? 뭐라 그랬지? 아까 김재웅님이 뭐라 그랬지? 예? 신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 연결해 보면 이게 좀 어떤 건 과장되고 어떤 건 억지스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꿈꾸는 장면을 좀 더 쉽게 상상되도록 직관적으로 수정하면 좋을 듯하다. 이 직관이라는 말을 직접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달라. 직관적으로. 지금 여기서 직관이라는 단어는 독자들이 딱 읽으면서 눈에 딱 보이도록 그런 뜻으로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직관적이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지 마세요. 꿈꾸는 장면은 조금 더 쉽게 상상되도록 눈에 보이듯 서술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게 낫죠. 그게 오히려 좀 평범하면서도 확실한 그런 지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 예를 들어 꿈꾸는 장면을 조금 더 쉽게 상상되도록 마치 눈앞에 보이도록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묘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시지프스에서는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지금 두 개의 의견이죠. 어울린다. 제목하고 어울린다. 사건이 제목하고 어울리지 않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상하다. 어색하다. 두 개로 나뉘었어요. 저는 안 어울리는 걸로 봤습니다. 왜? 시지프스의 그 바위는 뭐예요? 계속 올라가고 내 떨어졌다. 또 밀어 올리면 내 떨어지고 또 밀어 올리면 떨어지고 형벌이고. 그리고 여기서 경환이 아니라 석구의 손은 뭐예요? 여기 석구의 손이 아니라 석구의 마음이죠.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올라가는 거는 같은 건데 비과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곡하듯 울리는 전화벨 소리까지 전체적으로 안다고나. 이 정확하게 통곡하듯 따옴표를 해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전화벨이 뭐냐? 전화벨 소리. 팥꽃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 굳이 필요하지? 이거예요. 저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묘사는 참 잘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거죠. 마지막 장면에 팥꽃이 만개하여 그 씨앗이 하늘로 흩어지는 것으로 끝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꿈이 산산이 깨진다? 그렇게 억지스럽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가슴에 와서 닿아야 된다. 그냥 한다. 식사는 장사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흔한 말이지. 지적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용어가 나오는데 생생한 느낌을 주는 장점도 있지만 독자가 이해 못할 수도 있다. 뭔가 설명을 하면 어떻죠? 아까 정미진님도 이런 지적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정수현님. 정수현님은 줄거리 쫙 쓰고 감상평은 아주 간단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진짜 감상이에요. 진짜. 비평이 아니라 감상이에요. 정수현님은. 왜? 서민들의 삶은 왜 이리 애달픈가? 이 땅의 아버지 석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은 잘 살아왔다. 훌륭하다. 이 소설 속에 있는 사건이 어떻다, 묘사가 어떻다, 제목이 어떻다. 그런 얘기 필요 없어. 정수현님이 그냥 느낀 대로 그냥. 석구는 돈 없는 집에서 태어나 부모 동생들까지 부양한 남자인데 결혼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석구의 삶은 평가절하되는가? 이런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저도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지만 소설 감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 감상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수현님도 지적하세요. 잘된 건 잘됐다. 이건 참 어느 부분이 좋다, 어느 부분이 안 좋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야 이 글을 쓰신 분이 참고를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발제, 유경님의 발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감상하고 다 이제 제가 얘기해야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저 심화반 모집하고 있죠. 이제 지난 24일, 올 24일부터 지금 이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들 저 1차 과제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빨리 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수강생 중에 작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낸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지금 딱 한 게 작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과제를 못 하잖아요. 감상문을 못 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강의는 들으셨어요. 저 단톡방에 보면은 다 클릭을 해가지고 숫자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결국 단톡방에 와서 그거 보셨다는 거잖아. 보셨으면은 제가 강의한 거, 설명한 거 들었을 거예요. 그것만 듣고 무슨 공부가 됐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지금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낼 건가? 지금 어떻게 써서라도 일주일 내로 아니면 뭐 며칠 내로 내가 낼 건가? 아니면 그냥 포기할 건가? 저는 그래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작품 만들어서 빨리 보내시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직 작품 안 낸 사람들 기다립니다. 근데 마음을 결단을 내리세요. 여기서 그냥 포기할 건가? 작품 낼 건가? 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겁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영상에서 좀 더 저 소설과 관련된 거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